위략에 따르면 서서의 본래 이름은 서복이라고 하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임역과 격검을 좋아한데다 엄청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난 수저였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맞물려서 나쁜 길을 걷게 됩니다. 중평 말년에 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고는 얼굴에 흰 흙을 바르고 머리를 흩뜨린 채 달아나다가 관원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관원이 그의 이름을 물었으나 서서는 입을 닫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원은 서서를 포박한 채로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그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으나 감히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하며 다행히도 서서는 관하로 끌려가기 전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서는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자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곧바로 쥐고 있던 검과 극을 버리고는 길을 떠나 학문에 힘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서가 처음 정사로 왔을 때 다른 유생들은 그가 과거에 도적질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와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서서는 옛날 성격이 나와서 그들을 두들겨 패지는 않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뜻에서 오히려 몸을 낮추고 매번 아침 일찍 일어나 홀로 청소를 하며 거동할 때는 항상 남의 뜻을 먼저 헤아리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경서 공부를 하여 그 뜻과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하며 같은 군 출신인 석도라는 인물과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초평 연간에 중원에서 전란이 일어나자 서서는 석도와 함께 남쪽으로 도망쳐 형주로 왔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제갈량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친구가 되어 함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유비가 형주로 와서 신야에 주둔하게 되자 서서는 유비의 뛰어난 명성을 듣고 있었기에 유비를 찾아가 그를 만나보고는 그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유비는 서서를 매우 아끼고 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비는 제갈공명이라는 매우 뛰어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서서를 불러 그에 대해 물었는데 서서는 유비에게 제갈공명은 와룡입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보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대화를 나눴고 유비는 서서가 제갈공명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서서에게 그대가 가서 제갈공명을 데리고 오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서는 고개를 저으며 이 사람은 찾아가서 만나야 하지 억지로 몸을 굽혀오게 해서는 등용할 수 없을 것이니 장군께서 의당 몸소 찾아가셔야 와룡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하여 유비는 삼고초려를 하여 제갈량을 얻게 되었으니 이처럼 유비가 제갈량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서서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침공함과 동시에 유표까지 죽어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터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표의 후계자인 차남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유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조의 추격군이 쫓아와 유비의 군대를 격파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는 와중에 서서의 모친이 조조군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에 서서는 유비에게 이별을 고하며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고는 본래 장군과 함께 왕패의 업을 도모하려 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켰기 때문입니다. 허나 지금 노모를 이뤄 가슴이 어지러워져 장군께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 이에 작별을 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할 수 없이 서서를 놓아주었고 이에 서서는 곧바로 조조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사 삼국지의 내용에 따르면 서서는 노모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조에게 항복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위략의 내용은 이와 다른데 위략에 따르면 애초에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할 때 제갈량은 유비와 함께 남쪽으로 갔으나 서서는 석도와 함께 북쪽으로 가서 조조에게 부항했다고 합니다. 황초 연간에 서서의 관직은 우중낭장 어사중승에 이르렀고 석도의 관직은 군수 전농교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태화 연간에 제갈량이 농서로 출병했을 때 서서와 석도의 벼슬이 이와 같음을 알고는 탄식하며 위나라에는 선비가 너무 많구나. 어찌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쓰인단 말인가 라고 했는데 사실 서서의 관직인 어사중승은 관리에 대한 감찰 임무를 통과하는 어사대부의 부관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서소가 위나라에서 중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만 제갈량 입장에서 보면 제갈량은 서소의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기에 그 직함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총나라에서 항상 아랫사람들을 훈계할 때 서소를 예시로 들며 서소의 처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앞서 나왔듯이 서소의 관직인 오사중승은 사마이도 거쳐간 관직으로 위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기에 서소는 위나라에서 중용된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엔 서소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었겠지만 서소가 영천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주 영천 출신이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위나라 안에서 그 득을 본 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소설인 삼국지 연의에서는 서소가 계략을 써서 위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것은 모두 나관 중의 창작으로 서소는 유비의 휘하에 있을 때 제갈량을 추천한 것 말고는 따로 어떠한 활약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서서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사자는 청주 동래군 황현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동래군의 주조사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래군과 청주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 다툼이 벌어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조정에 보고를 올려야 했는데 먼저 보고를 하는 쪽이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청주에서 동래군보다 먼저 사람을 뽑아 낙양으로 파견하였고, 이에 한 발 뒤처진 동래군에서는 이를 걱정하며 빨리 낙양으로 달려갈 사람을 구했는데 이때 21살의 태사자가 적임자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태사자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채 새벽과 밤에도 길을 달려 낙양에 도착하였는데 다행히도 공거문 앞에서 주에서 파견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가 아직 공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태사자는 주에서 파견한 사람에게 다가가 조정의 관리인 척을 하며 그대는 공문서를 제출하고자 하오? 라고 물었고, 이에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태사자는 재차 공문서는 어디에 있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수레에 있다고 대답했고, 이에 태사자가 공문서의 제목과 서명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말했기에 그는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태사자에게 보여줬는데 태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속에 있는 칼을 꺼내 그대로 공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제서야 주에서 파견한 사람은 태사자가 군에서 파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펄쩍 뛰며 이자가 내 공문서를 훼손했다 라고 크게 소리쳤지만 태사자는 그의 입을 막고 수레 사이로 데리고 가서 그대가 나에게 공문서를 주지 않았다면 나 또한 그것을 훼손할 수 없었을 것이니 이제 우리는 같은 처지가 된 것이오. 그러니 서로 이 사실을 숨긴 채 함께 길을 떠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떻소? 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주에서 파견한 사람은 방금 태사자에게 속았던지라 그대는 동래군을 위해 내 공문서를 훼손해 이미 그 뜻을 이루었는데 어찌 나와 함께 도망친다는 말이오? 라고 말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이에 태사자는 당초 동래군에서는 나에게 주의 공문서가 조정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만 하였소. 그러나 내 의욕이 너무 앞서 주의 공문서를 훼손하게 되었으니 동래군으로 돌아가면 이 일로 견책을 받을까 두렵소. 그래서 그대와 함께 떠나고자 하는 것이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주에서 파견한 사람은 태사자의 말이 옳다고 여기며 태사자와 함께 낙양을 벗어났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태사자의 계략으로 태사자는 몰래 다시 낙양으로 돌아와 동래군의 입장을 담은 공문서를 조정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주에서는 다시 사람을 파견해 조정에 공문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관리가 동래군에서 먼저 받은 공문서가 있었기에 서로 저촉되는 공문서라는 이유로 청주에서 제출한 공문서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정에서는 동래군과 청주와의 다툼에서 동래군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태사자는 명성을 얻게 되었으나 청주자사에게 지키게 되었고, 그래서 태사자는 혹시 모를 보복을 피하기 위해 요동 지역으로 몸을 숨깁니다.
태사자의 명성을 들은 북해상 공룡은 그를 기특하게 여겨 그가 요동으로 피난을 간 사이 그를 대신하여 그의 어머니를 돌봐주었고 수많은 선물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청주 지역은 황건적들의 침입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터라 공룡은 황건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군을 이끌고 청주 북해국 도창현으로 진격했는데 그는 황건적들을 토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관해가 이끄는 황건적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태사자의 모친은 때마침 태사자가 요동에서 돌아오자 그에게 너와 북해상 공룡은 서로 일찍이 만난 적이 없었으나 내가 떠난 뒤에 그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오랜 지인들보다 지극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 너는 당연히 그를 찾아가 도움을 줘야 한다 라고 말했고 이에 태사자는 사흘을 머문 뒤에 홀로 걸어서 도창성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사자는 황건적의 포위가 촘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밤중을 노려 도창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공룡을 만나 병사들을 이끌고 출진해 황건적을 공격하자고 주장했으나 공룡은 이를 거절하며 바깥에 구원병을 기다리자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원병은 오지 않았고 황건적의 포위까지 점차 좁혀지자 공룡은 평원상 유비에게 위급함을 알리려 했는데 포위가 삼엄해진 상태라 성 안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었기에 태사자가 나서서 직접 자신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공룡은 지금 적의 포위가 매우 촘촘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니 그대의 용기가 가상하나 실로 어렵지 않겠소 라고 말하며 걱정을 표했고 이에 태사자는 예전에 부군께서 노모를 정성껏 돌봐주셨기에 노모께서 은혜에 감격해 저를 보내 부군의 위급함을 돕게 하셨으니 이는 분명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므로 필시 부군에게 이로움이 있으리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의 포위를 뚫고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저 또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어찌 부군께서 사랑으로 노모를 돌봐주신 뜻과 노모께서 저를 보내신 뜻에 맞겠습니까? 사세가 이미 위급하니 원컨대 부군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의지를 밝혔기에 공룡은 태사자의 말이 옳다고 여기며 이를 허락합니다. 태사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무장을 갖춘 뒤 말에 올랐고 기병 둘에게 관역을 하나씩 지니게 한 뒤 그들과 함께 성문을 열고 곧장 밖으로 달려나갔다 합니다. 이에 성을 포위하고 있던 황건적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태사자를 공격하려 했으나 태사자는 이들을 무시하고는 성 아래의 해자에 가서 관역을 하나씩 심어두고 갑자기 활쏘기를 하기 시작했고 화살이 다 떨어지자 곧바로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도 태사자는 똑같이 성문에서 나와 관역을 심고 활쏘기를 했는데 어떤 황건적들은 태사자의 행동을 주시했고 어떤 황건적들은 태사자를 무시하고 휴식을 취했다 합니다. 또 다음날 새벽에도 태사자가 똑같이 행동하자 이제 대다수의 황건적들은 태사자를 무시하고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고 태사자는 이렇게 황건적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 말을 채찍질하며 달려서 포위를 뚫고 나아갔고 쫓아오는 황건적들을 향해 활을 쏴 몇 명을 죽여버리니 대다수의 황건적들은 태사자의 활 시위 소리에 놀라 넘어졌으며 감히 뒤쫓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태사자는 평원에 도착한 뒤 유비를 찾아가 저는 동네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며 북해상 공룡과는 부자 형제간도 아니고 같은 고향 출신도 아니지만 다만 명분과 뜻을 중요시하며 재앙을 나누고 근심을 함께하는 의리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황건적 관해가 난폭하게 난을 일으켜 북해가 포위당하니 외롭고 공공한 처지임에도 구원이 없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오직 그대만이 북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절절하게 말했다 합니다. 이에 유비는 엄숙한 태도로 북해상 공룡만이 세상에 유비가 있음을 알아주시는구려 라고 대답한 다음 정예병 3,000명을 지원군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도창성을 포위하고 있던 황건적의 군대는 유비의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포위를 풀고 흩어져 달아났고
태사자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난 공룡은 태사자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그대는 나의 젊은 벗이요 라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책무를 마친 태사자는 모친에게 돌아가 이를 알렸고 이에 태사자의 모친은 내가 북해상 공룡에게 보답을 했으니 매우 기쁘구나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태사자는 양주자사 유효가 자신과 같은 동래군 출신으로 신분이 있었던 데다 요동에서 돌아온 뒤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유효를 만나기 위해 장강을 건너 양주 오군 고가연에 도착했으나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손책의 강동 정벌이 시작됩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유효에게 태사자를 대장군으로 삼을 만하다며 그에게 군을 줘 손책의 공격을 막자고 조언했으나 유효는 내가 만약 태사자를 중용한다면 허소가 나를 비웃지 않겠소 라고 대답했는데 당시 허소는 인물 평론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인물로 아마 그가 태사자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기에 유효는 태사자를 중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효는 태사자가 자신을 찾아왔기도 했고 친분이 있었기에 적진을 정찰하는 임무를 맡겼고 이에 태사자는 기병 한 명과 함께 손책의 진영을 향해 가다가 신정지역에서 손책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손책의 곁에는 한당, 송경, 황계 등의 노련한 장수들을 포함한 13명의 기병이 있었으나 태사자는 거리낌 없이 곧장 앞으로 달려나가 싸우며 손책과 맞붙었다 합니다. 당시 둘의 일기토는 치열했는데 손책이 먼저 태사자의 말을 무기로 찌르고 태사자의 무기를 빼앗으며 성공을 잡았으나 태사자 또한 지지 않고 손책의 투구를 빼앗으며 계속해서 치고 박았다고 하니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양쪽 진영의 군대가 달려와서야 둘은 싸움을 멈추고 물러났다 합니다. 손책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기에 결국 유효는 패하여 예장으로 달아났으나 태사자는 양주 단양군 무오연에서 스스로 단양태수라 칭하며 끝까지 손책에게 저항하였고 산월쪽까지 휘하로 흡수하며 세력을 불렸으나 결국 손책이 직접 이끌고 온 군대에게 패하여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손책은 곧바로 태사자의 포박을 풀어주고는 그의 손을 잡으며 신정 때의 일을 기억하시오. 만약 경이 그때 나를 붙잡았으면 어찌 되었겠소? 라고 말했고 이에 태사자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손책은 크게 웃으며 오늘날의 일은 마땅히 경과 함께 해야 하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손책은 태사자를 문화독에 임명하였고 오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병사를 주어 절충중랑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니 손책은 태사자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태사자라는 사람 자체를 엄청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유효가 예장 지역에서 죽은 뒤에도 그를 따르던 만여 명이 손책에게 귀부를 하려고 하지 않자 손책은 태사자에게 명하여 유효의 수하들을 위무하고 귀부하게 만들려 했는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태사자가 이번 기회에 배신을 할 거라고 걱정하였으나 손책은 태사자가 나를 버리면 다시 누구와 함께하겠소? 라고 말하며 태사자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나는 태사자를 전송할 때 그의 팔을 잡고 간절히 이별하며 어느 때에 돌아올 수 있겠소? 라고 말하니 태사자는 60일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태사자는 약속한 대로 60일을 넘기지 않고 돌아왔고 맡은 임무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합니다. 유표의 조카인 유반은 용맹함으로 이름을 떨쳤고 그는 자주 손책 휘하에 있는 현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책은 태사자를 건창 도위로 삼아 그 일대 현들을 감독하게 했고 이에 태사자는 제장들을 감독하며 유반의 공격을 막아내니 이와 같은 태사자의 활약 덕분에 유반은 손책의 영토를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손책이 죽고 그의 뒤를 이은 송건도 태사자의 능력을 인정하여 그에게 남방의 일을 계속해서 맡겼다고 합니다. 이후 태사자는 건한 11년 41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는데 오서에 따르면 태사자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자 장부가 세상에 나서서 마땅히 치척검을 차고 천자의 계단에 올라야 하는데 아직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어찌하여 죽는단 말인가 라고 말하며 탄식했기에 송건은 이를 매우 애석하게 여기고 슬퍼했다 합니다. 태사자는 키가 7척 7천에 수염이 아름답고 팔이 원숭이처럼 길었기 때문에
활을 잘 쏘아 활 시위를 당기면 빗 맞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사자의 궁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태사자가 손책을 따라 적의 진영을 공격했을 때 적군 중 한 명이 진영 안에 망루 위에 올라가 망루의 기둥을 손으로 잡은 채로 욕을 해대자 태사자는 곧바로 활을 당겨서 적의 손을 맞춰 기둥에 고정시키는 절묘한 실력을 보여주었기에, 이를 본 사람들 중에서 태사자의 궁술 실력을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태사자의 명성은 조조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이에 조조는 태사자에게 상자를 하나 보냈는데, 태사자가 상자를 열어보니 서신은 없고 단지 당기라는 약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기는 약재의 명칭이기도 했지만 마땅히 돌아와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조가 당기를 보낸 것은 태사자에게 다시 고향인 청주 동래군으로 돌아와 자신의 밑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서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손가에 인관했던 장수들의 열전은 7권부터 시작되지만 태사자는 4권인 유유태사자 사섭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사자가 단순히 손책의 부하 장수라기보다는 휘하에 따로 세력을 거느린 협력관계에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태사자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등은 서주 합의군 출신으로 선현행장에 따르면 뛰어난 지략과 충성스러움과 진중함 등을 갖춘 특출난 사람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제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많은 서적을 읽으며 학문을 닦았고 문학과 기예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니 통달하지 못한 분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진등은 나이 25세에 효렴에 청거되어 서주 광릉군 봉양현의 장에 임명되었는데, 그는 노인을 봉양하고 고아들을 거두어 기르며 백성들을 보살피는 데 힘써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주 지역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서주목 도겸은 진등을 전농교의로 삼아 그에게 대책 마련을 일임했고, 이에 진등은 직접 논밭을 돌아보며 농사에 적합한 지역을 살피고 수로를 뚫고 물을 대며 사태를 해결하는 데 힘썼기에 곧 서주 지역은 기근에서 벗어났고 벼가 흘러 넘칠 정도로 쌓였다고 합니다. 도겸은 죽기 직전 미축에게 서주를 유비에게 맡겨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미축은 서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유비를 영접했으나 유비는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에 진등은 유비에게 지금 한왕실은 쇠퇴하고 천하가 엎어지려 하니 공을 세우고 대사를 이루는 것은 금일에 달려 있습니다. 서주는 풍요롭고 호구가 백만이니 부디 사공께서 뜻을 굽혀 서주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조언을 했으나, 유비는 원술이 가까이 수춘해 있어 그의 가문은 4대에 걸쳐 상공을 5명이나 배출한 명문가이고 천하 사람들이 그에게 귀부하고 있으니 가히 그에게 맡길만 하오 라고 말하며 또다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등은 원술은 교만하여 난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사군을 위해 복이 10만 명을 모으려 하니 위로는 군주를 도와 백성을 구제하여 춘추호패의 공업을 이루고 아래로는 땅을 나누어 차지한 뒤 국권이 지키면 후세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군께서 제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 진등도 사군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유비를 다시 설득했고, 여기에 공룡까지 나서서 유비에게 서주를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유비는 생각을 바꿔 서주목에 취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등은 유비가 외부 세력에게도 서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전을 펼쳤는데, 헌제 춘추에 따르면 진등은 원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 화가 저희 주에 미치니 주의 장수가 주고 백성들에게 주인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평원상이었던 유비님을 받들어 종주로 삼아 백성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귀할 곳이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도적들이 일어나 갑옷을 벗을 겨를도 없기에 하급 관리를 보내 이 사실을 고합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니, 원소는 유비는 고아하고 신의가 있어 지금 서주가 그를 즐거이 추대하니 실로 내 소망에 부합하오 라는 답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등의 활약으로 인해 유비는 대내외적으로 서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비가 원술과 싸우는 사이 여포가 뒤통수를 쳐 합의를 점령했기에 진등은 본의 아니게 여포 휘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등과 진등의 부친인 진규는 여포를 서주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몰락시키기 위해서는 조조를 끌어들이고 여포가 원술과 협력하려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진규는 여포에게 원술을 멀리하고 조조와 화친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인 진등을 조조에게 사자로 보냄으로써 몰래 그와 협력하려 하였으나 여포는 진규를 의심했다기보다는 조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고집을 부리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조가 여포를 좌장군으로 임명해주자 여포는 크게 기뻐하였고 이인의 마음을 받고 진등이 조조에게 사자로 가는 것을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조를 만나게 된 진등은 그에게 여포는 용맹하나 배가 없고 행동거지가 가벼우니 의당 조속히 도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조조는 여포는 이리 새끼와 같은 야심을 지닌 자로 실로 오래도록 기르기는 어렵소. 경이 아닌 그 누구도 그의 허실을 헤아리지 못했소 라고 대답하며 진등을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진등을 광릉태수로 임명하여 그가 휘하 군대를 거느릴 수 있게 한 뒤 나중에 여포를 칠 때 진등도 휘하 군대를 이끌고 내응하기로 약속합니다. 이후 조조는 진등이 돌아갈 때가 되자 그의 손을 붙잡으며 동쪽의 일은 그대에게 맡기겠소 라고 말했다 합니다. 당초 여포는 진등이 조조에게 가서 조정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서주목의 직함을 받아오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기에 매우 분노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국을 탁자에 찍은 뒤 경의 부친이 조조와 협력하도록 권하여 원술과의 혼사도 끊었소. 그런데 내가 요구한 바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경의 부자는 아울러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중해졌으니 이는 그대가 나를 조조에게 팔아먹은 것이요. 경이 나를 위해 한 말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여포의 분노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오줌을 지렸겠지만 진등은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제가 조공을 만나서 장군을 기르는 것은 비유하자면 호랑이를 기르는 것과 같으니 응당 그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여야 하며 배부르지 않으면 장차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공은 경의 말은 옳지 않소. 그를 비유하자면 매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배가 고파야 쓸모가 있고 배가 부르면 나라가 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답변하며 조조가 여포를 서주목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포는 진등과 조조가 자신을 호랑이와 매에 비유한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화를 풀었다고 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진등은 광릉태수로 있으면서 상보를 공정하게 행하고 위엄과 신망을 널리 펼쳤기에 해적설주가 스스로 손을 묶고 귀부해왔고 태수에 취임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공을 이루어 백성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니 진등은 이제 가 있을 만하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후 조조가 여포를 토벌하기 위해 하비성에 도착하자 진등은 직접 광릉군의 군사들을 이끌고 조조군의 선봉에 섰는데 당시 진등의 동생들이 하비성 안에 있었기에 여포는 진등의 세 동생을 볼모로 잡아 화친을 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등은 여포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의료 진격해 하비성을 포위해 공격하니 여포군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이에 여포의 부하인 장홍이라는 자가 만약 진등의 세 동생이 해를 입으면 성이 함락되었을 때 형법을 주관하는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움을 품고는 밤중에 몰래 진등의 세 동생과 함께 도망쳐 진등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비성은 함락되어 여포는 처형되었고 진등은 그 공으로 복파장군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진등에게는 오촌 방숙인 진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조정의 명을 받아 손책과 함께 연합하여 원수를 토벌하기로 했으나 사실은 손책을 몰래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엄백호 등과 모의하여 손책이 원수를 공격할 때를 노려 손책의 영토를 기습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손책이 먼저 여범 등을 보내 진우를 공격해 크게 격파했고 그를 따르던 관리와 병사, 처자식 등 4,000명을 포로로 잡았기에 진우는 홀로 기주로 도망쳐 원소에게 기부해 그의 휘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가 원소와 결전을 치르는 틈을 타 손책이 서정에 나서자 진등은 몰래 엄백호의 잔당 등에게 사신을 보내 손책을 해칠 것을 모의하여 진우가 치욕을 당한 것을 갚으려 했기에 혹자는 손책 암살 배후에 진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손책이 군사를 보내 진등이 주둔하고 있는 광기성을 공격해왔는데 그 숫자가 깃발과 갑옷이 강을 뒤덮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진등의 휘하 제장들은 입을 모아서 적의 병력이 10배에 이르러 항거할 수 없으니 군사들을 이끌고 피하여 성을 비우면 적군은 물에 익숙한 자들이라 무태 오래 있을 수 없으니 필시 얼마 지나지 않아 물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진등은 성난 목소리로 이들을 질타하며 나는 국가의 명을 받아 이 땅을 지키고 있어. 옛날 마원이 이 지위에 있을 때 능히 남쪽으로 대궐을 평정하고 북쪽으로 여러 이민족들을 멸했소. 내가 흉특한 무리를 제압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찌 도적놈들을 피해 달아나겠소. 목숨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고 의에 기대어 난을 평정하고 천도에 순응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라고 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등은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며 군사들에게 명하여 마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게 한 뒤 성 위에 올라 형세를 관망하였고 이내 적을 공격할 만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병사들에게 밤 동안 병기를 정비하라 명합니다. 다음 날 동이 토오자 진등은 성문을 열어 병사들을 이끌고 요격을 나가서 적진을 향해 진격함과 동시에 적의 후방을 노렸기에 적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여 무너졌고 승기를 잡은 진등은 손책의 군대를 추격하여 1만여 명을 참수하거나 포로로 잡는 대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등이 손책의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는 선현행장의 기록과 달리 강표전에서는 오히려 손책이 진등을 토벌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자칫 통감에서는 진등이 손책을 토벌했다는 기록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를 싣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송건은 과거 손책이 진등에게 패배해 많은 병사를 잃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대군을 일으켜 진등을 공격했는데 진등은 이번에는 자신의 병사만으로 대적할 수 없다고 여겨 진교를 조조에게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은밀히 사람들을 시켜 뗄나무를 많이 베어오게 한 다음 두 개를 하나로 묶고 서로 십보 간격으로 두고는 밤중에 불을 일으키니 뗄나무들이 환하게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진등은 병사들을 시켜 성 위에서 환호성을 지르게 하여 지원군이 도착한 것처럼 속였기에 송건의 군대는 갑작스러운 적의 증언에 놀라며 퇴각했고 진등은 그 틈을 타 추격을 감행하여 또 1만여 명의 적을 참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현행장의 이 기록은 앞서 손책과의 전투와 달리 정사 삼국지 본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위서 진교전에 따르면 오나라 군대가 이미 물러났으나 진등은 여러 곳에 복병을 두고 병사들을 인솔해 추격을 감행하여 오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고 합니다. 진등은 이상한 병에 걸려 가슴속에 고민이 가득하였으며 안색이 붉은 데다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명의인 화타가 와서 그의 진맥을 보고는 당신의 위속에 있는 기생충들이 안에서 악성 종기가 되려 하는데 이는 날 것을 먹어서 생긴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 2대의 탕약을 만들어 먼저 한 대를 복용하게 하고 조금 있다가 전부 복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등은 탕약을 다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색의 기생충을 토해냈는데 그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합니다. 이에 화타는 진등에게 이 병은 3년 후에 또 재발합니다. 하지만 그때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타가 말한 대로 3년 후에 병이 재발하였는데 당시 화타는 조조가 죽여버렸기에 진등은 치료를 받지 못했고 39세의 나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비, 유표, 허사가 천하인들에 관해 논하던 중 진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허사는 진등이 오만하다고 말하며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유표에게 허사의 견해가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유표는 옳지 않다고 하자니 이 사람이 빼어난 선비라 의당 호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옳다고 하자니 진등의 명성이 천하에 두텁구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유비는 이번엔 허사에게
그대는 진등이 오만하다고 말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고 허사는 유비에게 예전에 전란을 만나 합의를 지나다가 진등을 만났소. 진등은 주인과 빈객에 대한 예의도 없었으며 오랫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은 큰 상에 누워있고 빈객인 나는 상 아래에 있게 했소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유비는 두 사람의 답변을 다 들은 뒤 입을 열어 그대는 국사라는 명성을 지니고 있소. 지금 천하의 대란이 일어나 제왕이 그 거처를 이뤘으니 군은 집안일을 잇고 나라를 걱정하며 세상을 구할 뜻을 품어야 마땅하나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할 뿐 채택할 만한 견해조차 없으니 이 때문에 진등이 그대를 꺼린 것이요. 그러니 무슨 까닭으로 그대와 대화를 나누겠소. 나 같았으면 백척 누가 위에 누운 채 그대는 땅 위에 눕혀 놓았을 것이요. 어찌 상 위와 아래의 차이뿐이었겠소. 라고 일갈하며 오히려 허사를 꾸짖었기에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유표는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비는 만약 진등처럼 문무와 담력과 포부를 모두 갖춘 자는 응당고대에서 구할 뿐 창졸간에 그와 비견될 자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등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유비는 진등을 매우 높이 평가했는데 진등도 진교와 나눈 대화에서 유비를 평가하길 유비는 웅대한 모습이 걸출하며 왕패의 재능을 갖추고 있기에 나는 그를 공경하오 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유비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송건이 장강 바깥을 걸터앉아 강동을 차지하니 조조는 매번 장강에 임할 때마다 탄식하며 내가 진등의 계책을 일찍 쓰지 않아 송건이 발톱과 이빨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하며 조비는 진등의 공을 추념하며 진등의 아들을 낭중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진등은 인재를 보는 눈도 갖추고 있었는데 그가 중용했던 진교와 서선은 훗날 위나라에서 활약하여 진교는 사도의 지위까지 올랐고 정우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서선은 시중 광록대부의 자리까지 올랐고 마찬가지로 정우라는 시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승의 후한서에 따르면 진등은 고금의 학문에 통달했으며 예법을 지키며 처신하였기에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문무를 겸비한 성품과 남들과는 다른 지략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평하길 진등은 영웅의 기계와 장사의 절개가 있었으나 성년이 되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공적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도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진등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구는 예주 영천군 허창현 출신으로 그의 할아버지인 진식, 아버지인 진기, 작은 아버지인 진심은 모두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선현행장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이들 세 명을 상군이라 칭했고 예주 사람들은 진식, 진기, 진심의 모습을 본뜬 그림이나 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서에 따르면 진식이 죽게 되자 사공순상, 태부령, 한용 등 고위 관료들이 상복을 입고 장례에 참석했으며 사방에서 몰려든 수레의 숫자만 수천 대였고 부자에 따르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구는 어마어마한 인맥과 명성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마찬가지로 뛰어난 명성을 가진 공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도겸의 추천을 받아 예주자사가 된 유비는 진군을 불러서 별가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군은 단순히 가문의 후광만 받은 것이 아니라 뛰어난 재능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할아버지인 진식은 진군이 어렸을 때부터 그의 재능을 특별하게 여기고는 가문의 장로들에게 이 아이가 반드시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도겸의 추천으로 예주자사가 된 유비는 소패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도겸은 자신의 병이 깊어지자 서주를 유비에게 넘긴다는 유언을 남기며 병사하였고 이에 미축과 진등 등이 유비에게 서주를 다스려 달라고 말하며 그를 환영하니 유비는 서주로 갈 채비를 갖춥니다. 하지만 진구는 이를 반대하며 유비에게 원술은 아직도 세력이 강대하므로 지금 동쪽으로 간다면 반드시 그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포가 만약 장군의 뒤를 습격한다면 장군께서는 설령 서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충고를 해줬으나 유비는 이를 따르지 않고 결국 서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진군의 예상대로 유비는 원술과 충돌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유비와 원술의 대치가 한 달 이상 지속되자 여포가 그 틈을 노려 하비성을 습격해 차지한 뒤 원술을 도와 유비의 군대를 공격하니 유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진군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여포를 패배시킨 조조는 서주로 피난을 가 있던 진군을 초빙하여 사공 서조연속에 임명하였고 이때부터 진군은 조조의 밑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사람이 나간 출신 왕모와 하비 출신 주규를 청구하자 조조는 그들을 임명하려 했는데 진군은 이를 반대하며 왕모와 주규는 도덕을 더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화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으나 조조는 진군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진군의 걱정대로 왕모와 주규는 간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처형되었고 이에 조조는 진군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진군은 광릉의 진교와 단양의 대건을 청거했는데 대건은 훗날 오나라와의 전투에서 충의를 다하여 싸우다 죽었고 진교는 지혜로운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군의 안목이 매우 뛰어나다고 여겼다 합니다. 이후 진군은 아버지인 진기가 죽어 잠시 관직을 떠났으나 다시 복직해 계속 승진하여 위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관리들의 감찰을 담당하는 어사중승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육정이란 얼굴이나 팔뚝에 상처를 내고 목물로 죄명을 새겨 범죄자로 낙인 찍는 묵형, 코를 베는 의형, 발뒤꿈치를 베는 비형, 그곳을 거세하는 궁형 등을 포함한 신체의 어떤 부위를 손상시키는 형벌을 뜻합니다. 그리고 당시는 육정이 폐지된 상태였으나 조조가 육정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군은 신의 부친인 진기가 한나라의 육정을 폐지하고 태형을 증가시킨 것은 본래는 어질고치근한 마음을 일으키려는 것이었으나 태형의 증가로 인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므로 이는 명의상 가벼울 뿐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벌인 것이며 명의상 가벼우면 범하기 쉽고 실질적으로 무거우면 백성을 상하게 합니다. 고대의 형벌을 시행하여 음탕한 사람에게는 궁령을 시행하고 도둑질을 한 자는 발목을 잘라버린다면 영원히 음탕하고 방종하게 살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집에 넘어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육정 부활에 찬성하였고 종료도 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관리들은 민심이 악화될 거라 주장하며 육정 부활을 반대하였고 이에 조조는 마음속으로는 진군과 종료의 말에 매우 동의했지만 어쩔 수 없이 육정 부활에 관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조비는 태자 시절부터 진군을 매우 존경하여 마치 친구처럼 대하였고 항상 감탄하며 나의 곁에 진군이 있은 후부터 여러 문인들이 나날이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조비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진군을 상서봉야로 임명하고 시중의 관직을 더해줬으며 곧 상서령으로 승진시키고 영양의에 봉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비는 전쟁에 나서게 되면 진군이 문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에게 도덕의 관직이나 장군의 관직을 내려 중임을 맡겼으니 조비가 진군을 얼마나 신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황초 7년 조비는 자신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진군 사마이 조진 조휴를 불러 그들에게 유조를 남겨 자신의 뒤를 이을 조예를 잘 보좌하라 명하고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태와 연간에 조진이 표를 올려 촉을 토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진언했기에 조예는 이를 허락하였고 그리하여 조진은 야곡을 통해 총나라를 공격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군은 상소를 올려 과거 태조께서는 이전에 양평으로 가서 장로를 공격하여 콩과 보리를 많이 거두어 군량미를 보충했지만 장로가 빨리 항복하지 않아 식량이 부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량이 준비되지도 않았으며 야곡의 지세는 험난함으로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어렵고 군량미를 운송하게 되면 반드시 적에게 약탈당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사병들을 요충지에 오랫동안 주둔시키게 되면 전투에 참가하는 병사가 감소할 것이니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라는 조언을 했기에 조예는 진군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진은 이번에는 자오도를 통해 촉을 공격하겠다는 표를 올렸으나 진군은 또다시 조인의 작전 계획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뒤 자신이 직접 군사작전과 그 비용에 관한 계책을 냈기에 조예는 이를 조진에게 주었고 조진은 진군의 계책에 따라 촉 정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지는 재차 촉정벌에 나섰는데 때마침 강이 봄나말 정도의 폭우가 내리자 진군은 조예에게 조진의 군대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예가 진군의 의견을 따랐기에 조진은 할 수 없이 퇴각했다고 합니다. 조예는 자신이 아끼던 딸 조숙이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자 매우 슬퍼하며 그녀에게 평원의 공주라는 시호를 내린 뒤 낙양에 사당을 세우고 남릉에서 장사를 지냈으며 직접 허창으로 가서 딸의 장례식에 참석하려 했기에 진군은 조예에게 상소를 올려 8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으면 예식을 갖추지 않는 법입니다. 하물며 어린아이가 죽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성인의 예절로 장례를 치르고 더구나 상복을 입으며 조정의 모든 관리들이 소복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곡을 하니 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폐하가 직접 다시 가서 능묘를 보고 영구를 보내는 조제에도 친히 참여하려 하십니다. 제발 폐하께서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고 손에만 있는 일을 자제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지극히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간언하였으나 조예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예가 심시티에 빠져 궁전을 짓는데 몰두하는 바람에 여역에 동원된 백성들이 농사지을 시기를 잃게 되자 진군은 상소를 올려 우임금은 요와 순의 성대한 시대를 계승했지만 오히려 꾸미지 않은 궁전에서 살며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아울러 오와 촉이 아직 멸망되지 않았으므로 사직은 불안합니다. 응당 그들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는 틈을 타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농업을 권장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시급한 일을 벌이고 먼저 궁궐을 짓고 있으니 시는 백성들이 이 때문에 공궁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장차 어떻게 적에게 대응하겠습니까? 라고 진언했으나 오히려 조예는 궁전을 짓는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자 진군은 또다시 상소를 올려 조예에게 간언했기에 조예는 진군의 절절한 뜻을 받아들여 궁전 건축의 규모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군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청룡 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며 정우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조비 시절 진군은 구품관인의 법령 제정을 건의하여 확립시켰는데 구품관인법이란 관직을 1품에서 9품까지 9단계로 나누어 이를 체계화시킴과 동시에 지방의 주군에 중정관을 설치하여 이들이 각 지역의 인재들의 능력을 평가해 조정에 올려보내면 이를 통해 인재들을 선발하여 등용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조비는 구품관인법을 통해 각 지역의 호족들에게 조정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어 그들을 달래고 포섭하는 데 이용하였고, 실제로 시행 초기에는 초야에 묻힌 인재들을 등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점차 귀족들이 관직을 사유화하는 폐단이 발생하여 위나라 시절에도 이를 비판하는 신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진군의 구품관인법은 수나라 시절까지 이어졌고, 수나라 문제가 과거제도를 만들므로써 폐지되었으나 관직을 9단계로 나누는 관품제도만은 청나라 말기까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품관인법은 중국사 전체를 관통하는 관직제도이기 때문에 중국사에서 진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삼국지 인물들 중에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 세계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기에 진군은 엄청난 역사적 업적을 남긴 인물인 것입니다. 진군은 곽가의 평소 행동이 불선하고 방탕한 것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조정에서 곽가를 고발하였으나 곽가는 아무렇지도 않아 했기에 조조는 곽가를 더욱 중히 여겼고, 진군 또한 정도를 지킨다 하여 이 또한 기뻐했다고 합니다. 조조 시절에 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동생이 위풍의 반역에 연루되었기에 유이 또한 연좌제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는 사형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군은 조조를 찾아가 유이를 변호해 주었고, 이에 조조는 유이는 훌륭한 신하여 나 또한 그를 사면시켜 주려고 한다오 라고 말하고는 유이의 관직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유이는 진군에게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으나 진군은 유이에게 대체로 형벌에 대한 논의는 국가를 위한 것이지 사사로운 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것은 총명한 군주의 의향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 인해 결정된 것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하며, 이처럼 진군은 도량이 크고 거동이 오만하지 않았으며 이를 처리하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군도 흑역사를 남긴 적이 있는데 유략에 따르면 조예 시절 조예가 매우 아끼던 노장 장합이 총나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조예는 조정회의에서 매우 탄식하며 걱정을 했고, 이에 진군은 장합은 진실로 훌륭한 장수였으며 국가가 의지하던 장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걸 곁에서 지켜보던 신비는 장합이 비록 훌륭한 장수지만 이미 죽어버렸으니 이로 인해 안으로는 군주의 마음이 약해지고 밖으로는 장합의 죽음이 큰일로 여겨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진군의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진군은 자신이 잘못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신비의 말도 옳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을 본 조예는 웃으면서 진공은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오 라고 했다 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진군은 예전부터 수차례 황제에게 득실에 관해서 간했으나 그는 특이하게도 상서를 올릴 때마다 썼던 초고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진군이 황제에게 간언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가 황제 앞에서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의심했다 합니다. 하지만 정시 연간에 신하들이 올린 상서 중에서 잘 쓴 것들을 뽑아서 명신주의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은 진군이 올린 상서의 내용을 볼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보고는 모두 감탄했다고 합니다. 진군의 아들인 진태는 문관이었던 아버지와는 달리 무관으로 활약하여 훗날 강유의 북보를 여러 차례 막아내는 위용을 보여줍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진군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예는 오양군 옥노현 출신으로 젊었을 때 공손찬 휘하에 있던 유비를 찾아가 그를 주군으로 섬겼다고 하며, 이에 유비는 전예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예는 유비가 청주자사 전예와 함께 조조에게 공격받는 서주를 구원하러 가서 조조의 군대와 전투를 치를 때 유비군 소속으로 조조의 군대와 싸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뒤 도겸은 유비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를 예주자사로 추천하였고 병사까지 지원해줬기에 유비는 공손찬을 떠나 도겸에게 귀부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유비가 서주에 머무르는 게 확실시되자 전예는 유비를 찾아가 어머니가 연로하여 자신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고향인 유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와 함께 큰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한스럽구려 라고 말한 뒤 전예에게 작별을 고하며 그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유주로 돌아온 전예는 공손찬의 밑으로 들어갔고 공손찬은 그를 현령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손찬의 부하였던 왕문이라는 장수가 공손찬을 배반하고 원소의 밑으로 들어간 뒤 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전예의 부하들은 적의 수가 많아 이길 수 없으니 항복해야 한다고 했으나 전예는 그들을 무시하고 성 위에 올라가 왕문에게 그대는 공손찬에게 두터운 대우를 받고도 떠났으니 여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리라 여겼으나 다시 돌아와 침범하는 것을 보니 그대가 그저 난인일 뿐임을 알았다. 그리고 무릇 작은 병 정도의 보잘것없는 지혜를 가진 자라도 지혜를 지키고 빌려주지 않는 법이고 나는 이미 이 땅을 지키는 임무를 받았다. 어찌 빨리 공격하지 않느냐 라고 일갈했기에 왕문은 부끄러워하며 군을 이끌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예는 뛰어난 용맹함과 지략까지 갖추고 있었고 공손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전예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양 사람 선후보는 과거 유우의 종사였던 인물로 유우가 공손찬에게 죽임을 당하자 유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 군대를 규합하고 이민족들과 연합하여 공손찬의 군대를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나중에 공손찬이 패망하게 되자 왕명을 받아 유주의 6군을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후보는 같은 오양군 출신이라 그런지 전예를 잘 알고 있었고 그를 훌륭하게 여기고 있었기에 그를 초빙하여 장사로 임명해 자신을 보좌하게 합니다. 당시는 여러 영웅 호월들이 나란히 봉기하고 있었기에 선후보는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전예는 선후보에게 결국 천하를 평정하는 것은 필시 조시일 것입니다. 그러니 의당속히 조조의 명을 따라서 훗날 화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선후보는 전예의 계책을 따랐고 그로 인해 관직에 봉해지고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니 이는 모두 전예의 뛰어난 통찰력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전예를 불러 승상 군무원으로 임명하고 다음에는 영웅과 낭릉의 현령으로 임명했다가 이양태수로 승진시켰는데 전예는 부임하는 곳마다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조창이 반란을 일으킨 오완족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하며 전예를 데리고 갔는데 군대가 역수 북쪽에 주둔하고 있을 때 오완족 기병 수천 기가 갑자기 습격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조창의 군대는 아직 다 집결하지 않은 상태라 보병 1000명에 기병 수백 명밖에 없었기에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전예가 계책을 써서 지형과 수레를 이용해 둥근 진을 친 뒤 그것을 엄폐물로 삼아 국로로 오완족 기병을 공격하게 하니 오완족 기병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흩어져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창은 그 틈을 타 군을 이끌고 추격하여 오완족의 기병들을 박살냈고 계속 진격하여 오완족의 반란을 평정하니 조창이 오완족을 토벌할 수 있었던 것은 전예의 계책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전예는 남양태수에 임명되었는데 일찍이 남양군 사람인 후음이라는 자가 백성들이 지나친 요역으로 고통받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되었으나 그가 죽은 뒤에도 그 무리 수천 명이 산속에 들어가 도적대가 되어 남양군의 큰 근심거리가 되어버렸고 전 태수는 그 일당 500여 명을 붙잡은 뒤 표를 올려 이들 모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전예는 남양태수에 부임하자마자 붙잡혀 있는 죄수들을 모두 만나보고는 그들을 위로하고 타일러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며 그들 모두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에 죄수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더 이상 도적질을 하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흩어졌고 그들을 통해 새로 부임한 남양태수가 죄를 사해준다는 소문이 퍼졌기에 산에 들어가 도적이 되었던 사람들이 도적단을 해산하고 흩어지니 비로소 남양군의 영내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예는 이러한 정황을 모두 갖춰서 조정에 보고하였고 이를 본 조조는 전예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민족들이 강성해져 병경의 요새를 침략하니 위나라 황제 조비는 전예를 오한교의 지졸로 임명하여 창평에 주둔하게 한 뒤 오한족들을 관리 감독하게 하고 아울러 선비교의 견처 등과 함께 선비족도 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비족은 가비능, 소리 등 대인들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여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함께 맹세하여 중국에 말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예는 이민족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국의 이로운 바가 아니라 여겼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이간질하여 원수로 만들어 서로 싸우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소리가 위나라와의 우호를 쌓기 위해 먼저 맹세를 위반하고 말천피를 보내자 가비능은 곧바로 소리를 공격하였고 이에 소리는 전예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전예는 가비능이 소리를 공격하는 것을 관망해버리면 선비족끼리 자주 다투게 되어 한 세력으로 합쳐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위나라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공격함으로써 이민족들에게 신의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예는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선비족의 영역 깊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비족 무리가 몰려와 전예군의 앞뒤를 노략질하며 태강로를 끊었기에 전예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선비족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선비족 무리로부터 시별이 떨어진 곳에 분용을 세운 다음 소똥과 말똥을 많이 모아서 태우고는 다른 길을 따라 퇴각합니다. 당시 선비족 무리는 전예의 진영에서 연기와 불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전예의 군대가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전예가 수십 리를 이동한 뒤에야 이를 알아채고는 전예를 다시 추격했다고 합니다. 전예는 퇴각하여 마성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전예를 따라잡는 데 성공한 선비족 무리는 마성을 10겹으로 포위해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예는 당황하지 않고 병사들에게 은밀히 전투 준비를 하게 하고는 사마 정기에게 군의 일부를 줘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성의 남문으로 나가게 하였고, 이에 선비족 무리가 성 남쪽에 집중하여 그곳으로 몰려가자 전예는 그 틈을 노려 정예병을 거느리고 북문으로 나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돌격해 정기의 군대와 함께 적을 공격하니 선비족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활과 말을 버리고 걸어서 달아났다고 하며, 전예는 20여리에 걸쳐 적을 추격했기에 선비족의 시체가 땅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위서 전예전에서는 선비족 대인 소리의 지원 요청에 의해 전예와 가비능의 전투가 벌어졌고, 마성에서 가비능의 군대에게 포위된 전예가 자력으로 이들을 물리친 것으로 나오지만 위서 견초전과 위서 선비전, 위서 유방전 주석 위시 춘추에서는 이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서 견초전 등의 기록을 토대로 마성 전투를 묘사해 보겠습니다. 태와 2년 전예는 역관 하사를 가비능의 사위인 울축권에게 보냈는데 울축권이 하사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전예는 군을 이끌고 진격해 울축권을 완전히 박살내버렸고 돌아와 마성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비능이 직접 3만 병력을 이끌고 공격해와 마성을 둘러싼 뒤 전예를 7일 동안 포위했다고 합니다. 위서 견초전에서는 전예의 지원 요청을 들은 견초가 군을 이끌고 진격하며 먼저 가비능의 본진을 공격한 뒤 마성으로 지원을 가겠다는 소문을 선비족에게 흘렸기에 가비능은 본진이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해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고 하여 전예가 견초의 도움으로 인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서 선비전과 위서 유방전 주석 위시 춘추에서는 평소 선비족의 신임을 얻고 있는 상곡태수 염지라는 인물이 황제인 조예의 명을 받들어 가비능을 찾아가 그를 설득하였기에 가비능이 성의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서 전예전과 위서 선비전에서는 전예가 포위당한 곳이 마성연이라고 했으나 위서 견초전과 위서 유방전 주석 위시 춘추에서는 마옥편이라고 하여 기록의 차이를 보입니다. 오한왕 골진이 사납고 교활하며 공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예는 골진을 참교육하기 위해 100여 개의 병력을 거느리고는 골진의 진영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에 골진이 전예를 맞이해 배려하였으나 전예는 좌우를 시켜 순식간에 골진의 목을 베고 그의 죄악을 선포하며 무리들을 호령하니 골진의 수하들은 두려워하며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고, 전예는 골진의 동생에게 골진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예의 행동으로 인해 이민족들은 매우 놀라고 겁을 먹었다고 하며 그 위험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적 고해가 부하 수천 명과 함께 유주와 기주 일대에서 노략질을 일삼자 전예는 선비족 대인 소리에게 명해 고해를 죽이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예는 오한 교위로 9년을 지내며 이민족들을 제어하여 늘 그들이 합치는 것을 꺾어서 억눌렀고, 강하고 교활한 자들은 끊어지고 흩어지게 하였으며, 중국에서 이민족의 영토로 도망쳐 이민족들을 위해 계책을 꾸미는 자들이 있으면 전예가 나서서 이들의 흉악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전예는 오한교위로 있으면서 맡은 임무를 잘 해내고 있었으나 유주자사 왕웅의 일당들이 왕웅이 오한교위도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에 표를 올려 전예가 병경을 어지럽히고 사고를 쳐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헐뜯었다 합니다. 그리하여 전예는 오한교위에서 잘려 연암태수로 전임되었으나 그간에 세운 공이 반영되었는지 진희 장군의 직책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남을 헐뜯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인물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게 일반적인데, 오한교위를 겸하게 된 유주자사 왕웅은 은혜와 신의로 이민족들을 대하며 오히려 병경 지역을 안정화시켰고, 이에 가비능까지 왕웅을 찾아와서 공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웅은 가비능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용사 한룡을 자객으로 보내 가비능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태화 말년 공손년이 요동에서 모반을 일으켰기에 조예는 공손년을 공격하려 했으나 적임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령군 양기가 전예를 추천하자 조예는 전예에게 부조를 주어 청주의 병사들을 지휘하여 공손년을 토벌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마침 오나라와 공손년이 사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결탁하였기에 조예는 적의 숫자가 많고
전예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군을 물리라고 명했다 합니다. 하지만 전예는 공손년에게 사자로 갔던 오나라의 함선이 곧 돌아올 것이고 당시는 한 해가 끝날 무렵이라 바람이 세차므로 오나라 군대는 풍랑을 피하기 위해 응당 성산을 통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전예는 곧바로 성산 일대를 순찰하여 지형을 파악하고는 험묘지를 막아서 끊고 병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전예의 예상대로 오나라 장수 주화가 이끄는 선단은 성산 지역을 통해 지나가다가 사나운 바람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물결에 휩쓸려 해안으로 떠밀려왔고 이에 전예는 이들을 모두 사로잡은 뒤 주화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장수들은 텅 빈 땅에서 적을 기다리라고 명한 전예를 비웃었으나 전예의 말대로 되자 앞다투어 전예의 전공에 숟가락을 얹으려 했고 그들은 바다로 들어가 표류하는 적의 함선을 끌어올릴 것을 청했으나 전예는 궁지에 몰린 적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을 우려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예는 오나라 장수 주화를 참수하는 공을 세웠으나 앞서 그는 청주 지역의 군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청주자사 정의와 군사와 관련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어 그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자사 정의는 조예가 좋은 진주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정에 은밀히 상소를 올려 전예에게 비록 전공이 있으나 군의 금령이 느슨하여 노획한 무기, 진주, 금이 매우 많았으나 모두 병사들에게 나눠주었고 관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전예가 세운 공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예는 뛰어난 계책을 통해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지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나 왕웅에게 오한교위의 직책을 빼앗긴 것과 정희의 모함에 당해 전공을 세우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봐선 정치력은 지력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송건이 10만 군사라 칭하며 합비신성을 공격해왔기에 정동장군 만총은 군대를 이끌고 이를 구원하려 했으나 전예가 만총에게 적군이 대거 출병한 것은 작은 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합비신성을 이용해 우리의 대군을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공성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 그 얘기를 꺾어야 마땅하고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필시 적군은 성이 함락되지 않아 피로하고 나태해질 것이니 그 연후에 공격하면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이 우리의 계책을 알아챈다면 필시 공성전을 펼치지 않고 형세상 스스로 달아날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했고 동시에 조예에게도 이와 관련한 상소를 올립니다. 이에 조예는 전예의 말을 따르라 명했고 전예의 예상대로 송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을 물렸다고 합니다. 이후 또다시 오나라가 공격해왔으나 전예가 군을 이끌고 가서 막았기 때문에 오나라 군대는 퇴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러 병사들이 밤중에 놀라며 적군이 다시 쳐들어왔다 라고 외쳐댔기에 전예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으나 전예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운 채로 감히 경거망동하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벨 것이다 라는 명을 내렸기에 군중에서 일어난 혼란은 차츰 사라지게 되었고 얼마 뒤 알아보니 결국 적은 없었고 병사들의 착각이었다고 합니다. 정시 초 황제 조방은 전예를 사지절 호 흉노 중랑장으로 승진시키고 진위 장군의 직위를 더해주었으며 병주자사까지 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이민족들을 관리 감독하게 되자 바깥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도 그의 위명을 듣고 서로 뒤따르며 와서 공물을 바쳤고 그로 인해 병주 지역이 편안하고 조용해졌기에 백성들은 그를 마음으로써 따랐다고 합니다. 이후 전예는 황실과 궁성의 수비를 담당하는 관직인 유의에 임명되어 중앙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앙에서 일하는 게 자신의 성정과 맞지 않았는지 그는 여러 번 사직할 것을 청했으나 사마이는 전예가 여전히 강성하여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여겼기에 오히려 서신을 보내 타이르며 그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예는 사마이에게 답서를 보내 나이가 70을 넘어 벼슬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는 비유컨대 종이 울리고 물시계의 물이 다하였음에도 그치지 않고 밤길을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죄인의 행동입니다 라고 하였고 자신의 병이 위독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굳게 말하며 다시 사직을 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예의 부탁에도
사마이는 전예를 태중대부로 임명하고 경의 복록을 받도록 해주며 끝까지 그를 놔주지 않았다고 하며 전예는 82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전예는 청렴하고 검소하여 포상을 받으면 모두 병사들에게 나눠주었고 이민족들이 뇌물을 보내오면 모두 장부에 적고 관에 보관할 뿐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기에 그의 집안은 항상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와 다른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모두 전예의 저리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가평 6년 위나라 조정에서는 청렴하고 저리가 있는 인물들을 뽑아서 그들을 추모하며 조서를 내렸고 그들의 집안에 곡식 2,000섬, 돈 30만 전을 하사하였는데 사공 서막, 정동장군 호질, 위위 전예가 이때 뽑혔다고 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전예가 이민족을 토벌하며 공을 세우다 지시를 조금 위반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영호준이라는 인물이 전예를 감옥에 잡아넣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비는 분노하며 오히려 영호준의 벼슬을 파면하고 그를 포박하고는 영호준은 어찌 그리 몽청하냐 라는 조서를 내렸고 이로 인해 영호준은 자신의 이름을 어리석을 우를 써서 영호우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전예를 평가하길 전예는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두고 모략을 도모함이 분명하고 숙련되었다. 그러나 전예의 관이는 작은 주의 자사에 그쳤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전예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